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펀한 역사 채널의 권 소장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다고 보시나요? 과거 중원을 호령했던 고구려도 대단했지만 삼국 이후 등장한 고려도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고려의 500년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개국 초기부터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왜구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북방의 강대국들에게 얻어 터지면서도 굳건히 500년의 국권을 지켜왔고, 이러한 강대국들의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절박함이 고려를 동북아의 강자로 만들었으며 고려가 획득한 성취는 실로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고려 초기인 993년부터 1019년까지 26년간 1차, 2차, 3차에 이어진 요나라라 불리우는 거란의 침공을 막아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서희, 양규, 강감찬 등의 걸출한 영웅들이 등장했기에 가능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3대 대첩하면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강감찬의 귀주대첩, 그리고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을 꼽고 있는데요. 대첩이라 하면 단순한 국지전의 승리를 넘어 전세를 뒤엎는 위대한 전투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 3대 대첩 중 강감찬 장군이 이끌었던 귀주대첩은 세계 최강의 기마병을 상대로 도대체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거란과의 전쟁을 종식시킨 건 물론 12세기 동북아의 판도를 바꾼 귀주대첩, 치열했던 그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우리 역사 속엔 걸출한 위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거란의 3차 침입 때 귀주대첩을 이끌었던 구국의 영웅 강감찬 장군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강감찬 장군은 우리가 잘 아는 위인이지만 그분에 대해 말하라고 하면 대부분 귀주대첩 말고는 딱히 할 말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는 유독 많은 설화를 남기면서 다소 신비스럽게 베일에 가려진 인물인데요. 대표적인 설화로 한 사신이 북두칠성 가운데 네 번째 별인 문곡성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곳에 가보니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고 이 아이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을 예견하였으니 그 아이가 바로 강감찬이었습니다. 별이 떨어진 곳이라는 뜻인 지하철 2호선역의 지명인 낙성대가 바로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장소입니다. 우리는 흔히 강감찬 장군을 뛰어난 무관으로 알고 있지만 그는 문과에서 장원급제를 하고 승승장구하며 지금의 국무총리격인 태사문화시중을 역임하신 문관 출신이며 폭넓은 정치력과 병법까지 통달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강감찬 장군이 총리에 오르며 대단한 집안의 출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의 아버지인 강궁진은 고려의 개국공신이었음에도 그의 집안은 지방의 작은 호족에 불과했으며 키도 작고 볼품도 없는 외모를 가진 인물로 기록되어 있어 그는 많은 노력으로 요직에 진출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강감찬은 거란의 2차 전쟁 때까지는 큰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송과 거란 그리고 고려의 삼각구도였고 고려는 송과 거란 어느 쪽에도 서지 않는 중립 외교 노선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중원을 차지하기 위해 송나라를 공격하자니 만만치 않은 전력으로 후방에 있는 고려가 거슬렸기에 거란은 고려를 먼저 해결하고 송나라를 치려는 계획을 갖고 고려를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침공 때 서희의 외교 담판과 2차 침공 때 양규를 중심으로 한 고려의 강력한 저항에 밀려 침공에 실패한 거란은 마음을 먹고 3차 침공을 감행하는데 당시 거란의 황제 성종의 친위부대인 우피실군의 최정예 기마병 10만 명을 소배압에게 맡기고 고려를 다시 침공하게 됩니다. 거란은 보급을 항상 현지에서 약탈을 통해 조달했으며 이전의 전쟁에서도 고려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거란이 쳐들어오면 고려는 주로 산성에서 수비하며 외부에는 곡식 한 톨 남기지 않는 청야전술로 거란군을 어렵게 했으며 후퇴할 때는 우물에 독을 타놓는 등 거란군이 물도 먹지 못하게 철저하게 현지 보급을 차단하였습니다. 소배압은 이러한 상황을 익히 알고 있었던 터라 작전을 바꾸어 고려의 모든 거점을 포기하고 현종이 있는 개경으로 바로 진격하는 개경직공이라는 작전을 세웁니다. 옛날 전쟁은 장기판과 같이 왕이 잡히면 전쟁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1018년 12월 10일 그렇게 소배압이 이끄는 10만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기마병은 고려를 향해 출정합니다. 하지만 고려는 거란이 3차 공격을 해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란의 2차 침공 때 고려의 성종이 거란의 황제에게 인사를 가기로 했는데 안 갔으며
거란과 국교를 끊고 송나라와 다시 교류를 하였으니 이로 인해 양국 간의 분위기가 매우 격앙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고려는 이에 대비책으로 동북면의 여진족 문제를 해결하고 개경의 방어벽인 나성을 축조하는 등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고려는 거란의 3차 침공을 막기 위해 강감찬 장군을 상원수로 임명하고 강민첨을 부원수로 삼아 20만 명이 넘는 고려의 군사를 조직합니다. 하지만 20만 명이라는 고려의 군대는 병사와 농민의 혼합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란의 정예군에 비해 전투력은 열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개경 직공이라는 강수를 두었던 거란은 공격 1순위인 요충지인 홍화진을 피해 삼교천으로 우회하여 남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려의 허를 찌르는 거란의 이 파격적인 전술은 예측하기 어려운 경로였지만 강감찬 장군의 천재적인 지략은 여기서 발휘되게 됩니다. 강감찬 장군은 소배합의 개경 직공의 전술을 미리 예측하였고 홍화진과 삼교천 두 개의 진격로를 대비하고 있었고, 소배합이 도착하기 전 12,000명의 기병을 삼교천에 미리 매복시켜 놓았습니다. 강감찬은 성 동쪽의 큰 강을 미리 막아 댐을 만들어 과거 살수대첩처럼 수공까지 준비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삼교천 전투에서 고려의 매복작전으로 거란군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첫 전투에서 기세가 꺾인 소비압은 세계 최고의 기마병답게 군대를 다시 추스려 개경까지 곧장 진격을 감행합니다. 강감찬 장군은 이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두 개의 군대를 편성하여 김종현을 필두로 한 1만 명의 기마병은 개경 방어를 위해 급파하고, 강민첨이 이끄는 부대는 빠르게 남하하는 거란군과 소규모 교전을 통해 진격 속도를 낮추는 작전을 폈습니다. 그렇게 번 시간으로 개경에서는 결사항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1019년 1월 소배합의 군대가 개경 인근까지 도착하는데, 이때도 고려 조정은 거란의 2차 침공 때처럼 몽진을 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만 현종은 두 번 다시 피신은 없다며 개경에서 결사항전을 준비하며 끝까지 싸울 것을 명합니다. 그 결심의 이유는 미리 준비된 송악산의 산성축조와 개경 성벽과 성문을 철저히 강화하여 수비에 자신이 있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전투에서 원정군은 많은 불리함을 안고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달려온 거란군은 잘 먹지도 못하고 극강의 추위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거란군은 개경에 도착해 약탈하여 식량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고려가 이를 모를 리가 없었겠죠. 현종은 개경 인근의 백성들을 전부 성 안으로 대피시키고 거란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물자나 식량을 전부 불태워버리는 청야작전을 폈으니 이 또한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현종은 기병 100기를 보내 거란군을 야습하는 용맹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개경에 도착한 소배합의 군대는 견고한 성문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황무지뿐이었습니다. 뒤에서는 강감찬의 군대가 쫓아오고 정면에는 견고한 성이 가로막고 있어 행보가 난감했지만 이대로 퇴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배합은 기병 300기를 축후병으로 보내지만 결과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던 고려군에게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강감찬의 집요한 추격과 누적된 패배로 기세가 꺾인 소배합의 군대는 여차하면 전멸당할 수 있음을 감지하고 눈물을 머금고 후퇴를 결정합니다. 거란으로 퇴각하는 소배합의 최정예 기마군단. 하지만 강감찬은 이 침략자들을 돌려보낼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들의 무덤으로 귀주를 결정한 상황이었고 강감찬 장군의 큰 그림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감찬 장군은 기병이 싸우기 좋아하는 장소인 넓은 평야를 최후의 격전지로 선택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귀주였습니다. 강감찬은 귀주로 거란군을 몰았고 거란의 기병 역시 드넓은 평야에서의 싸움은 자신이 있었지만 소배합은 알았을까요? 이것이 강감찬의 계략 속에 있었다는 것을요. 소배합은 이곳이 자신이 선택한 딱 좋은 격전지라 생각을 했겠지만 이곳 귀주는 강감찬이 미리 선정해둔 거란군의 무덤이었습니다. 이렇게 귀주에서 거란의 기마병과 고려의 20만 대군이 최후의 전투를 벌입니다. 26년간 고려를 괴롭혔던 침략자에 대한 원한이 사무쳤기에 그야말로 사생결단의 한판이었습니다. 이 피터지는 격전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북서풍에서 남동풍으로 풍향이 바뀌며 강한 돌풍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풍향이 바뀌면서 거란군은 거센 맞바람을 맞으며 싸울 수밖에 없었고 몸도 가누지도 못하는 거센 바람으로 화살을 제대로 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삼국지의 적벽대전을 연상시키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과연 이 전쟁을 하늘이 도운 걸까요? 역사의 해석은 이 전쟁은 하늘이 도운 게 아니라 강감찬의 전략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귀주는 활강양 한랭 전선으로 인해 강한 비바람과 풍향의 변화가 자주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강감찬 장군은 오랜 시간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기상의 변화를 예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려군에게 유리한 기상 변화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화살이 마치 쏟아져 내리는 비와 같았다고 합니다.
즉 장소와 시기, 기후 환경까지 강감찬 장군이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기후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개경 방어를 위해 급파했던 김정현이 이끌었던 1만 명의 기마병이 거란의 후방을 기습합니다. 통신수단이 없던 당시 정확하게 전투의 양상을 예측하고 김정현의 기마병의 기습을 정확히 설정했던 그 소름돋는 지략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투의 기세는 완전히 강감찬에게 넘어갑니다. 결국 세계 최강 거란의 기마병은 거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됩니다. 10만 명의 기병 중 살아서 압록강을 건넌 자가 겨우 몇천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귀지의 전투를 마지막으로 26년간 고려를 괴롭혔던 고려와 거란의 긴 싸움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강감찬 장군의 귀주 대첩은 단순한 국지전의 승리가 아니고 11세기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고려의 승리는 거란과 고려의 전쟁을 종식시켰고 더 나아가 고려를 동북아시아의 강력한 주체로 자리하게 한 큰 사건이었던 거죠. 거란은 더 이상 송나라를 도발하지 못했고 고려의 저력에 놀란 송나라도 고려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거란은 이때의 치명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여진족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귀주 대첩 이후 강감찬은 개경의 방어선으로 나성을 견고하게 보완하였고 북방에는 천리장성을 축조하면서 고려의 국방의 기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방력에 힘입어 고려는 원나라 몽골의 침략이 있기까지 200여 년 동안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단순한 나라를 구한 인물이 아니며 동북아시아의 대세를 바꾼 영웅이었으니 지금의 우리가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위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어려서부터 키가 작고 못생겼다고 괄세를 받으며 남들보다 훨씬 늦은 나이인 35살의 과거에 급제하여 한직을 떠돌면서 60세 전까지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나라의 영웅으로 우뚝 서게 되었고 특히 귀주 대첩 당시 강감찬의 나이는 72세였다고 하니 대기만성의 표본을 보여준 인물이었기에 우리에게 큰 감동을 더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상 강감찬 장군과 귀주 대첩 이야기였습니다.